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학년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6학년 11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1권의 목차를 먼저 가보면은 차례는 총 1단계에서 20단계까지 있습니다. 모든 권은 다 20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20단계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2단계 그리고 5단계, 8단계, 10단계 밑에서는 3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10단계 넘어가서는 14단계, 16단계, 19단계 이렇게 6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6개만 다루는 이유는 20단계를 다 다루는 것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품고 있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다루면 나머지가 다 같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6단계를 다루겠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2단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2단계를 펴주시면 제목이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1보다 큰 자연수. 그래서 1보다 크다는 것은 뭐냐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했을 때 어떤 자연수가 클 것인가를 먼저 짐작할 수 있죠. 자연수가 2개 있는데 이 몫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앞에 클 것인가 뒤에 클 것인가 추측이 가능하죠. 앞에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개념 연결로 가시면 첫 번에 나오는 이 개념 연결은 항상 이 똑개가 현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똑개가. 그래서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그 전에 1보다 작은 것을 다뤘고 오늘은 큰 걸 다루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전에 나눗셈은 3학년 때 나눗셈 했던 몇십 나누기 몇 정도가 오늘 해당되는 정도의 선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 학생들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중에 이 앞부분을 나눠지는 수가 분수가 됐을 때 그것을 자연수로 어떻게 나눌 거냐. 이제 이렇게 하다 해서 나중에 2학기 때 가면은 이제 분수 나누기 분수까지 이제 가는 거죠. 복잡하게. 자, 그러면 이제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80 나누기 4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3학년 2학기 때 했던 몇십 나누기 몇. 그래서 80 나누기 4는 20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90 나누기 3도 바로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해놓은 거고요. 5 나누기 6과 4 나누기 9는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목, 이것을 6분의 5라고 쓰고 이것을 9분의 4라고 쓰는 이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늘 2단계 이 몫을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2단계를 다시 가서 복습을 하고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는 단순히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오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가면은 이제 30초 개념이 나옵니다. 이 30초 개념이 이 연산의 발견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 연산은 할 줄 아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답은 구하는데 왜 그런지를 못한다. 계산은 하는데 원리는 설명할 수 없다. 계산 원리를 공부하려면 싫어한다. 이런 아이들은 봐주면 안 되고요. 그것은 수학을 공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 아이들은 수학을 공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계산한 것을 그 원리를 설명할 줄 아는 데까지 가는 것이 연산의 발견의 목표입니다. 연산의 발견은 연산의 개념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것은 설명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때 이와 같은 30초 개념 한 2줄 정도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눌 때 이것을 분자 분모로 나누는 것이고 몫이 가분수면은 대분수로 나타낸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분자 분모로 나타낸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를 지금 밑에 그림을 통해서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2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건데 이 3 나누기 2라는 것은
3학년 때는 3 나누기 2는 3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세로셈으로 3 나누기 2는 2은 2 그래가지고 1이 남으면 이것을 몫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머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계산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6학년에서는 이 몫과 나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다 끝까지 나누어서 그 값을 몫으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나머지를 안 나타내고 몫으로만 나타내는 그래서 답이 분수가 되는 자연수가 되지 않고 몫이 분수까지 나타내지는 그런 과정이 그저 그런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나누기 2가 원래는 이 3학년 때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점점점 3개를 썼었죠.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그림을 보면은 3 나누기 2 할 때 3개를 우선 둘로 쪼개는 것인데 우선 2개는 하나씩 쪼개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쪼개지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몫이죠. 그 다음에 또 남은 나머지를 또 반쪽을 쪼개서 이 반쪽이 몫입니다. 그래서 몫은 요 한쪽하고 한쪽하고 반쪽이니까 1과 2분의 1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은 각각을 다 둘로 나누는 겁니다. 각각을 다 둘로 나누면 이걸 둘씩 다 쪼개서 반쪽 둘로 남은 요것을 모아서 해보니까 결국 한쪽 반이 된다. 1과 2분의 1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그림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한 거는 몫을 분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3 나누기 2는 2분의 3이다 라는 것이 언제 배우냐면 이 전 단계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는 이런 것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 방법은 1단계와 연결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왜 3 나누기 2는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는 여기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학습한 걸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개념 익히기로 합니다. 바로 오른쪽 페이지가 두 번째 장인데 개념 익히기입니다. 개념 익히기는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30초 개념에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분수로 나타낸다든가 이런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똑개가 있어서 똑개는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또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아이들은 이 똑개를 보고 힌트를 보고 할 수 있고 힌트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굳이 힌트는 참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힌트는 아주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힌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그러나 힌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모르겠다. 그러면 힌트를 이용해도 좋은 그런 상태가 이제 개념 익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2장 넘기면 마지막 장에는 항상 도전해 보세요가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이 도전해 보세요는 두 문제로 항상 되어 있고 반으로 딱 가르면 양쪽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교과서로 말하면 익힘책의 5, 6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과서 익힘책의 5, 6번은 항상 난이도가 있는 상난이도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전해 보세요의 왼쪽 1번 문제는 항상 그 상난이도에 있는 수준의 문제를 제시해서 어려운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나누기 9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12분의 9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분자 분모가 바뀌었죠. 이것을 9분의 12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건 4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4가 되는 걸로 고치는 것이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는 익힘책에 있는 상난이도 문제가 아니고 이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문제죠. 선행 문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선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선행은 아주 멀리 있는 아직 배우지 않은 다음 학기라든가 또 1년 후라든가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선행 문제인데 그럼 바로 다음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이가 이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알 수 있느냐?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다음 단계를 배우지 않아도 해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추론이라는데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배우지 않은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예를 들면 7분의 6 나누기 3. 이거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여가 자연수인데 이걸 분수로 바꿔봤어요. 그럼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할 수 없는 거냐라는 겁니다. 요런 것을 애들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배우지 않았어도. 왜냐하면 뭘 나누기 뭐 한 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다른 상황에서 했고 단지 분수 나누기 자연수 상황에서만 안 했을 뿐이기 때문에 모든 나눗셈은 계산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제 여기서 원하는 답을 낼 수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자기는 배우지 않았는데 예측해서 추측해가지고 추론해서 그 새로운 계산을 알아낸 그런 자기 스스로 알아내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또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추측력으로 그걸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문제 도전해 보세요의 오른쪽 문제는 이렇게 배우지 않은 선행 개념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단계로 넘어갈까요? 5단계로. 5단계로 가면은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5단계의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자, 대분수 부분, 여기서 보면 대분수 부분이 그 전에는 그냥 분수, 이 그냥 분수란 말은 진분수겠죠. 또는 가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분수 이전의 분수로 나눈 것은 다 했고 이것을 대분수 상황으로 연결시킨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도 보니까 이 가분수나 진분수를 나누기 자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줄 아는 그 상태에서 이것을 여기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니까 이것은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고 이전에 가분수나 진분수를 자연수로 나눈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학은 모든 계산 방법이 동일한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재만 달라지는 거죠. 가분수가 대분수로, 진분수가 대분수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만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0초 개념으로 가볼까요? 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도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몫을 구하는 거다. 몫을 구한다는 것은 끝까지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대분수를 어떻게 하냐면 가분수로 바꿔서 한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거나 분수에 자연수 곱하기 1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밑에도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나중에 중학교까지 올라가서 연결되면 방법 2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아직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방법 1도 사용할 수 있다. 나중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 1, 여러분도 거의 방법 1은 지금 다 까먹었을 건데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답만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이 사고의 다양성을 이제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어떤 문제든 닥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시도하라는 그런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방법 2는요 기계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그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누기 4를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가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 왜 분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를 역수로 분자 분모를 바꿔서 곱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성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방법만 아는 거지 그 원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계산할 때만 답만 내는 데 도움되지 이것을 삶의 어떤 다른 계산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많이 쓰는 것은 이게 가장 간편한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실제로 방법 1이 수학적인 요소가 많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능히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방법 1에서는 뭘 했냐면 오랜만에 다들 기억을 잃었을 거니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방법 1에서는
우선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가분수로 고쳤을 때 3분의 8 나누기 4라는 것은 이 3분의 8이라는 이 분수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3분의 1이 8개 있는 겁니다. 이것을 3분의 8이라고 정의했어요. 약속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기호의 뜻이. 3분의 1이 8개를 4개로 나눠 4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8개를 똑같이 4개로 나누면 2개씩 되겠죠. 근데 뭐가 있었냐면 3분의 1이 8개였거든요. 그것을 4수로 나누면 3분의 1이 2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이 3분의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3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주체입니다. 주체. 3분의 1이라는 어떤 물건이에요. 물건. 그것이 8개는 개수고 분모의 3분의 1은 물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3분의 8, 8개를 4개로 쪼개면 2개씩 된다는 그 2개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8 나누기 4, 분자를 나누는 겁니다. 분자를. 분모는 나누는 대상이 아니고 분모는 그대로 존재하는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나눗셈은 이 방법 1은 아주 심오한 그런 일상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역수로 곱한다는 거는 분자 분모를 뒤집어서 곱한다는 건요. 그냥 그야말로 기계적인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풀이입니다. 그렇지만 방법 1은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도전해 보세요를 보면 도전해 보세요가 보니까 역시 또 2가지인데 오른쪽 한번 볼까요? 자,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소수를 아직 다루지 않고 소수의 나눗셈이 아니고 분수의 나눗셈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다뤘죠.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소수로 바꿨어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 그러면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지금 겨우 하는 아이들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수 있겠느냐? 예, 금방 그렇게 걸리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소수는요, 분수보다 쉬운 수입니다. 소수는 소수점이 있을 뿐 소수점 빼버리면 자연수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수점을 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소수는 다시 분수로 고칠 수가 있어요. 소수를 분수로 고쳐버리면 분수 나누기 자연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이 다음 단계인데 이 다음 단계에 나오는 이것을 아이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소수를 분수로 고칠 줄 알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수점을 떼서 자연수로 생각할 수 있다면 또 역시 자연수의 나눗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다 앞에서 한 거죠. 그래서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 추론 문제로 제시한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단계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바로 방금 우리가 그 전에서 도전하세요 중에 추론 문제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소수가 이제 간단한 소수가 아니고 각 자리에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복잡한 계산입니다. 복잡한 계산. 그러면 이 앞에는 또 소수 나눗셈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들은 7단계, 6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간단한 아까 봤던 소수 정도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제 소수 나누기 자연수 중에는 가장 어려운 게 이 8단계에 해당되고요. 8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단계나 6단계를 거쳐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각 자리에서 나눠 떨어지는 것은 간단하니까 각 자리에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한번 다뤄보겠다는 것이 8단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0초 개념을 가볼까요? 자, 바로 나왔습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왜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을 하느냐? 자연수 나눗셈을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수학은 먼저 배운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배운 것을 제대로 알면 그 뒤에 배우는 것은 거저 먹는 거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배운 것을 뒤에 배우는 것으로 거저 먹으려면 먼저 앞에 배운 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것을 정확히 말로 설명하고 개념이 분명하면 이 뒤에 배우는 것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 아주 간단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앞에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것을 배울 때 새로 공부합니다. 새로. 따로 공부합니다. 얼마나 낭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수학이 버겁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앞에 것을 정확히 배운, 이전 학년 것을, 예를 들어 5학년이면 4학년까지의 계산을 정확히 배운 아이는 5학년 계산은 날아갈 듯 아주 가볍고 쉬운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소수나누기 자연수는 이 소수가 별게 아니다. 그걸 자연수로 고쳐버려. 그러면 자연수의 나눗셈 했던 3학년 때부터 했던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나눠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몫의 소수점을 찍는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소수점 차이밖에 없지만 그 소수점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 소수점을 잘 찍는 방법, 그것을 이제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답만 내고 답을 맞았냐 틀렸냐만 생각하면요, 몫의 소수점 찍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답을 낸 이후에 그것을 확인하는, 검산이라고 그러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몫의 소수점 찍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확인할 때 틀리게 찍은 게 다 나타나요. 스스로 본인이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13.65 나누기 3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다. 아까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다는 것은 이 전 단계에서 한 거죠.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어요. 지금 소수 나누기 자연수니까 소수를 분수로만 고치면 앞에서 한 것과 똑같으니까 새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13.65를 이제 소수점 아래 두 자리니까 100분의 1365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365와 3으로 나누는 이 관계만 따지는 거죠. 100은 분모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분모는 나눗셈의 대상이 아니고 그 자체가 물건이 하나의 개체라고. 이것을 수학에서는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100분의 1은 어떤 전체를 100개로 똑같이 쪼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물건이 136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누기 3 하면은 그 1365개가 나누는 대상이지 100분의 1이라는 물건을 쪼개는 대상은 아닙니다. 100분의 1은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1365를 3으로 나눴더니 465더라. 100분의 1이 465개가 있으니까 455개가 있으니까 100분의 455. 다시 이것을 소수로 고치면 4.5. 그냥 분수로 놔둬도 되고 이걸 약분해도 되고 소수로 고쳐도 됩니다. 또 어떻게 꼭 마지막에 소수로 나타내야 된다 또는 분수로 나타내야 된다 또는 약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분수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분수를 쓸 때는 좋은데 성인이 돼서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이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걸 많이 씁니다. 세로셈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많이 연산 학습에서 되는 것인데 세로셈이 그래도 계산이 조금 간편한 맛이 있고 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인데, 그러나 세로셈은 원리를 또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로셈은 기왕 하려면 정확하게 세로셈도 원리를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65를 칠 때 이 소수점 13.65의 소수점이 몫에 그대로 올라가서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지는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몫의 소수점을 찍는다 이 말은 일단 여기다 찍는 건데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이 계산이 끝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3으로 나눠 가지고 소수점을 의식하지 않고 1365로 보고 나눗셈 하면 455가 나오는데 답이 455가 아니고 막판에 소수점을 찍어서 4.5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학년에서 이미 학생들은 나눗셈을 한 이후에 반드시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계산을 하도록 했어요. 나눗셈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곱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곱셈이 뭐냐면 3 곱하기 몫에 해당되는 455인데 그냥 455를 소수점 빼버리고 곱해버리면 이 값이 1365가 돼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1365가 아니었고 나누어지는 수가 13.65였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수점을 안 찍으면. 근데 만약에 소수점을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다 찍으면은 계산 결과가 13.65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지금 나누어지는 수가 같아지는, 이걸 가지고 소수점 위치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이 곱셈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소수점을 찍는 것이 아주 편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 8단계의 네 번째 장은 개념 이제 다지기입니다. 개념 다지기. 자, 이 개념 연산 학습은 개념 익히기가 한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념 다지기가 두 쪽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 있고 개념 다지기는 3, 4쪽에 있습니다. 이 개념 다지기가 두 쪽이 있는데 두 쪽의 왼쪽은 그래도 조금 중간 단계고요. 오른쪽 요게 현재가 네 번째 페이지인데 이게 가장 고난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여기서 연산하는 겁니다. 똑같은 연산 같은 형태의 문제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장치가 좀 더 복잡한 건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는 개념 익히기나 이런 데서는 다 식을 써서 학생들은 풀이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연산학습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산의 발견은 문제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문제 쓰기. 문제 풀기가 아니고 문제 쓰기 교육을 여기 개념 다지기 두 번째 페이지에서 꼭 합니다. 물론 쓰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데서는 쓰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쓰는 것이 가능한 부분은 이렇게 박스를 비게 해놓고 이 자리를 책이 배우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배우도록. 그러면 22.4 나누기 7이다. 이런 거 할 때 아이가 스스로 여기다 나눗셈 기호를 써야 되고 22.4를 이 속에 쓰고 바깥에 나누는 수를 7을 왼쪽에다 써야 되는 이런 이 쓰는 거. 이 쓰기는 처음부터 이 쓸 줄 알아야 답이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어디다가 무엇을 쓸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 무엇이 나누어지는 수고 뭐가 나누는 수인가 이 생각하는 이 사고 자체가 논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쓰는데 거의 쓰기만 하면 거의 절반은 문제를 푸는 거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써야 될 줄 알고 위치를 맞출 줄 알고 그런 겁니다. 자, 이 교육, 이 쓰기 교육이 이 네 번째 쪽에 항상 나온다 이런 생각하고 네 번째 쪽에서 잘 쓰는 것을 제대로 하는 아이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사고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14단계로 넘어갑니다. 14단계는 비율과학입니다. 비율과학이. 저는 6학년 1학기 나오는 이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수학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등학교 교과서가 이 비율을 가장 잘 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중학교 올라오면요. 비율밖에는 뭐 다 많이 쓰이지만 비율만큼 많이 쓰이는 게 없습니다. 비율은 어려운 고등의 사고입니다. 높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어려운 개념은 다 비율이 섞여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는 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비율은 중고등학교 전체에 아주 그냥 많은 곳에 있어서 비율이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율이 섞여 있는 곳은 다 어렵다.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비율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등에서 비율을 정말 100% 이해해야 됩니다. 비율이. 그것이 중요한데 초등 교과서가 비율 교육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공부하고 중학교 오면은 예를 들면 농도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아이들은 공식만 가지고 오고 실제 상황을 비율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비율 문제로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비율 전에는 비를 배웁니다. 비하고 비율 이 두 가지. 5학년 때는 약분한 것이 비율하고 관계 있어요. 약분이 분수니까 비율은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분수랑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가면 이 비례식을 배워요. 비례식. 이렇게 연결됩니다. 비와 비율, 비례식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고등학교에 그대로 많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율에 30초 개념 들어가 보죠. 30초 개념 비율은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를 정확하게 학생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비율이란 말을 많이 쓰면서도 또 성인들도 비율을 많이 씁니다.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다 비율입니다. 그건 뭐냐? 거기에는 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량이 있고 하나는 비교하는 양이 있습니다. 비율은 두 가지 양을 다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수학은 세 가지 양을 다루지 않아요. 절대로. 모든 수학은 두 가지 양만 다룹니다. 중학교도 가도 두 가지고 고등학교도 두 가지고 대학 가도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쉬운 건 뭐냐? 한 가지만 다루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다루는 게 자연수예요. 근데 두 가지 다루는 게 뭐냐? 분수입니다. 분수는 분자와 분모가 있어요. 제가 오늘 분수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얘기한 것은 분모가 중요합니다. 분모는 개체입니다. 개체. 분자는 개수지만 분모는 정체입니다. 정체. 4분의 1은 4분의 3에서 4분의 1은 그것을 전체를 똑같이 4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그런 물건이 3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에서 분모 4와 분자 3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면은 비율은 뭐냐? 비율은 분수인데 비율도 분수인데 역시 분모가 중요합니다. 분수는 분모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율에서는 그게 기준량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자는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수는 분모가 중요한 거고 분모가 기준이 됩니다. 분모는 개체고요. 분자는 개수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누구의 크기냐면 분자의 크기입니다. 분자는 크기입니다. 크기. 분모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분수를 볼 때 그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게 3학년에서는 전체를 분모만큼 쪼갠 것 중에 분자가 개수다라는 것과 일관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구하는데 이것을 계산하다 보면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의 기준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기준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양을 재기 때문에. 자, 1대5라면, 예를 들면 1대5라면 5가 기준이에요. 5가 뒤에 있는 5가 기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1은 5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죠. 5에 5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5분의 1이라 하잖아요. 분수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율로 표현할 때 5분의 1이다. 그 5가 뭐냐면 분모,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중요한 거는 용어입니다. 용어. 이것을 우리가 1대5라고도 하고 1과 5의 비라고도 하고 5에 대한 1의 비, 1의 5에 대한 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겁니다. 5에 대한 1의 비. 이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네 가지로 쓸 수 있지만 나중에 비율을 위해서 5에 대한 1의 비. 그럼 이것을 다시 비율의 정의로 하면 5가 기준량이니까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비율을 연결합니다. 이 비와 비율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이것을 비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수로 나타내면 뒤에 있는 기준량이 분모로 내려가서 분모분의 분자 이런 꼴을 가지는 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16단계 증육면체 부피 구하기로 가보겠습니다. 16단계는 이제 증육면체 부피. 초중에서는 증육면체 부피까지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 이런 것들, 원뿔 이런 것들은 중학교 가서 다룹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뤘는데 지금은 중학교로 올라갔고요. 증육면체의 부피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피를 한번 다루게 됩니다. 자, 증육면체 부피를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것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은
부피가 나오느냐, 길이를 3개 곱했는데 왜 부피가 나오느냐,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피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우선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계산한다, 그 방법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개념은 교과서를 보고도 익혀야 되고, 지금 이제 30초 개념 가면은 바로 첫 번째에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뭐냐? 단위 부피입니다. 그것을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이 쌓기나무 1개, 나무 토막 1개가 1세제곱센티미터의 그런 부피의 단위입니다. 이것을 단위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직육면체는 부피가 얼마냐? 그럴 때 이 속에 이 단위 부피가 몇 개 들어갔냐를 세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보니까 이쪽 가로가 5개씩 잘리고 세로가 3개씩 잘리고 높이가 4개씩 잘려서 이것을 다 몇 개냐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안 될 것이고 5개씩 3줄 있으니까 5, 3, 15 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5개가 또 4줄로 있죠. 4층이 있죠. 그럼 또 곱하기 4에서 5 곱하기 3 곱하기 4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이런 식을 얻는 겁니다. 이게 부피를 구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하지만 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나오느냐? 그것은 그 도형 안에, 그 입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위 부피가 몇 개냐가 그 부피를 말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부피를 몇 개 개수를 세다가 결국 이런 공식을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이것을 모는 종이처럼 잘라가지고 셀 수는 없는 거니까 바로 이제 길이 가지고 곱하면 저 개수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학생들은 이해해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9단계 마지막 단계 가볼까요? 마지막 단계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한다. 건널비. 이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는 같은 단원에 있고요. 부피를 구한 다음에 건널비를 구하는데 건널비는 말 그대로 겉에 보이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5학년 때 넓이를 배웠기 때문에 직육면체는 면이 6개잖아요. 5학년 때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했어요. 그것을 여기 와서 6학년에 와서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면이 6개니까 각각 6개 면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이제 그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육면체 건널비가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30초 개념으로 들어가면 2가지 방법을 썼네요. 2가지 방법을 썼는데 계산은 1가지로 한 것 같은데 우선 뭐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직육면체 부피는 6면을 그냥 다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6개 중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따로 더하는 것보다 곱하기 2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아니네요. 지금 여기서는 제3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제가 정리를 잘 안 됐는데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맨 처음에는 6개를 다 더한다. 그러면 구하는 겁니다. 공식이 필요 없죠. 두 번째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의 넓이가 같으니까 3개를 구해서 곱하기 2배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준 3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3번째 방법은 밑면, 위아래 면, 밑면 그 2개 면이 같으니까 한 밑면의 넓이를 곱하기 2 하고 그럼 위에 아래 밑면은 해결됐죠. 그리고 옆에 있는 4면은 다 펼쳐서 한 번에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도를 그릴 때 지금 밑면 2개, 이 2개는 같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 해고요. 나머지는 이 전체를 가로를 쫙 펼쳐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가로죠, 가로. 이 계산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것도 또 다른 아이디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가장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학생마다 다를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땐 2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두 개씩 같은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이 쉽죠. 근데 이 세 번째 방법은 펼치는데, 이 펼치는 것은 이제 전개도를 그리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전개도를 그린다면 세 번째가 쉽지만 전개도를 그리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두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 또 이것을 지금 요 눈에 보이는 이 겉넓이를 이렇게 밑넓이와 옆넓이로 나눠서 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언제 발생하냐면 원기둥에서 발생해요. 원기둥. 원기둥은 이렇게 위아래가 원이고 기둥이죠. 이것을 펼치면 가운데 직사각형이 생기고 위아래 이렇게 원이 두 개 생깁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것이 이렇게 기다랗게, 아까 이 직육면체처럼 기다란 것처럼, 요 기다란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이게 옆넓이니까 옆넓이를 구하는 이런 방식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럼 중학교 가서도 그것이 원기둥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6개를 다 그냥 구하는 방법도 괜찮은 거고요. 또 3개를 구해서 곱하기 2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 이렇게 다 서로다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육면체의 겉넓이까지 총 6개를 이제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예정한 것은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